그럼 이제 책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의 134쪽이죠. 134쪽을 보세요. 어, 134쪽에 보시면 이제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이유 나오죠. 그래서 단체 교섭은 협상하는 거죠. 거래 협상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단체 협약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체 교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체 교섭이 나오죠. 그러면 단체 교섭의 정의가 나오죠. 정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단체 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이것이 단체 교섭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교섭이라는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세 줄 밑에 보시면 교섭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죠.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와 협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135쪽 단체 교섭의 기능이 나오죠. 단체 교섭의 기능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체 교섭은 작업장에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또한 관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 즉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교섭은 협약 기간 중이나 만료 시 또는 재연장 시에 제기되는 노사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단체 교섭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영역이 나오죠. 첫 번째 근로자의 욕구 불만을 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조직 내 근로자 욕구와 불만을 검토하여 집약하고 정책적 배려를 가하여 취사 선택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를 종합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단체 교섭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제 단체 교섭이 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단체 교섭이 행해지지 않게 되면은 사기 저하가 나타나겠죠. 사기 저하 내지는 더 나가면 생산성까지도 낮아지게 된다. 근로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니까 생산성도 저하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으로 생기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결근이라든지 아니면 이직 등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 합리화의 조정. 경영 합리화의 조정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얘가 나오죠. 단체 교섭을 위한 임금 수준의 인상은 생산 원가의 증대하는 측면에 압박을 가져오지만 반면에 종업원의 사기 방향과 아니면 경영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야 되겠죠. 두 번째 줄 근로자는 불만과 욕구가 조정되고 사용자는 경영 합리화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체 교섭의 보장이 나오죠. 단체 교섭권의 보장. 여기서 첫 번째 노동 상권의 보장이 되겠죠. 두 번째 단체 교섭 체결 권한. 세 번째 교섭 등의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노동 상권의 보장이 나오죠. 첫 번째 쪽 끝에 보시면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노동상권 보장이 되겠죠. 두 번째 단체 교섭 체결 권한.
첫 번째 보시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위임받은 나오죠.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섭 등의 원칙이 나오죠. 첫 번째,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런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단체 교섭 제도의 유형이 나오죠. 단체 교섭의 유형은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기업별 교섭이 있었죠. 기업별 교섭. 그다음 두 번째 통일 교섭. 그다음 세 번째 대각선 교섭. 그다음에 네 번째 공동 교섭. 다섯 번째 집단 교섭.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체 교섭에 대해서 정리했죠. 그래서 칠판에 적어서 정리했던 내용이 페이지 139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139쪽에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0쪽 보세요. 140쪽 보시면 단체 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첫 번째 줄, 항상 노동조합이 되겠죠. 노동조합.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근로자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구비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노동조합이 소수의 근로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직업별 또는 산업별 단일 조합인 경우 그 단일 조합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넷째는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뒤에 보시면 사용자가 제2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불법 노동행위가 된다. 이것이 부당 노동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단체 교섭의 담당자가 있겠죠. 담당자. 첫 번째 줄,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가 있겠죠. 그 아래줄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단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이런 사람이 담당자가 되겠죠. 141쪽 보시면 사용자 측의 단체 교섭 담당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단체 교섭의 대책이겠죠. 단체 교섭의 대책은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 이렇게 나눠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첫 번째 노동조합 측이 나오죠. 노동조합 측은 교섭위원회 구성과 기능이 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노동조합 측이 가장 먼저 해둬야 하는 것은 교섭위원회 구성 문제이다. 그래서 교섭위원은 조합총회에서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2쪽 보세요. 142쪽에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끝에 교섭위원회 3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합의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잠정적인 협약을 협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구사항을 정리해야 되겠죠. 요구사항 정리. 두 번째 줄 총회를 열어야 되겠죠. 총회. 그 다음에 그들 통한 조합원의 희망 목록의 작성부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희망 목록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취사 선택을 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목별로 토의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노동조합 측은. 그 다음에 이제 파업의 결정 여부가 있겠죠. 파업의 결정 여부는 네 번째 줄. 첫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요. 피켓 라인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두 번째, 경찰과 법원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합원에 대한 생계 보조로 인하여 조합 기금이 고갈되고 파업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첫 번째, 파업에 대한 예상 기간을 추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업에 대한 비용 이러한 것을 예측해야 되고 세 번째, 파업상의 이득과 손실 등을 사전에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반면에 이제 143쪽은 이제 사용자 측의 대책이 나오죠. 사용자 측의 대책은요, 교섭 담당자의 결정이 나오는데 세 번째 줄 보세요. 위임받은 공장장이나 본부의 노사관계 전문가팀이 교섭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유의할 점이 있죠. 유의할 점을 보시면 첫 번째, 비용 문제가 있겠죠. 비용 문제, 그 다음에 내부 갈등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회사의 비전과 목표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인적 조직의 유지 문제 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섭의 준비 전략을 정해야 되겠죠. 교섭 준비 전략, 그리고 일정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첫 번째, 1단계 전략, 교섭과 지원단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단계 전략으로서 단체 교섭 전 과정의 가능성을 판단 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단체 교섭의 형방을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 4단계, 일정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조합과의 협력 무드를 조성해야 되겠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현대적 노동조합이라면 평상시에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 문제, 그 다음에 직장 환경, 그 다음에 기업의 업적과 계획, 그리고 경기 변동과 환경, 공제사업과 후생 활동, 이러한 기업 경영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조합원에게 조직 위식을 조합에 집중시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 7 밑에 보세요. 표 7 밑에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나오죠.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일상적 움직임을 사용자 측은 항상 적절한 협력 구도로서 대응책을 강구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자세가 나오죠. 단체 교섭의 자세는요, 그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배분적 교섭 이론, 그 다음에 통합적 교섭 이론. 이것이 이제 정리해 드렸으니까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단체 교섭의 이제 기본 자세. 첫 번째는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죠.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의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 측은 네 번째 줄 보시면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우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럼 이제 노동조합 측도 회사에 대한 협조심과 일체감이 평소 업무 관리와 노무 관리 측면에서 협력적 노사 관계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협력 무드를 조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일체 기업 간을 확립해야 되겠죠. 노사일체 기업 간 확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끝에 보세요. 경영의 목표가 노사 간의 일체감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147조 네 번째 줄 보세요. 노조 측도 회사의 경영 방침, 그리고 회사의 경영 사정, 경제 사회적인 환경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된 기업 간이 확립된 대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 합리적 성격에 부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두 번째는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노사 간의 주장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7조 밑에 보시면 단체 교섭의 절차가 나오죠. 첫 번째 이제 교섭을 준비해야 되겠죠.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협상화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협상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섭이 파기되거나 결렬되겠죠. 아니면 합의가 돼요. 그럼 이제 단체 협약을 맺게 되겠죠. 교섭이 합의가 되면 이제 오늘 배웠던 단체 협약이 되겠죠. 단체 협약. 그래서 교섭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단체 협약을 맺게 되고 단체 협약에 실행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단체 협약에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148쪽을 보시면 유능한 교섭 담당자가 나오죠. 첫 번째, 제안하고자 하는 여러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중요 대안을 준비하고 수용 가능 이유와 수용 불능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문제점을 상대방의 이해와 그다음에 필요, 욕망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148쪽 밑에 보시면 표 7-4 나오죠. 표 7-4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5가지를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단체 협약 초안은 단체 협약의 만료 훨씬 이전에 교환된다. 두 번째는 철야 교섭은 비생산적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적절한 조정 제도의 활용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체 교섭은 언론 방송 매체에서 먼저 행해지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파업 이전의 모든 이슈 문제를 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 이것이 이상적 단체 교섭의 절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9쪽 보시면 단체 교섭력의 증대. 첫 번째 줄 보시면 노사 양측에 있어서 다 같이 교섭을 자기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섭력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맨 밑에 보시면 따라서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21세기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 신노사 관계는 교섭 태도의 산업평화적 결정이 회사의 경쟁력도 증강시키고 종업원의 복지도 향상되는 상생의 노사 관계가 중요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 교섭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책 정리했고요. 이제 오늘 공부한 단체 협약 이론에 대해서 책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단체 협약의 개념.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이란 노동조합과 경영자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한 합의로서 성립한다. 합의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합의로서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다섯 번째 줄. 단체 협약은 반드시 서면상의 계약 형식을 띠고 있다. 거기다가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서명상의 계약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형식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예를 보세요. 그 아래줄을 보시면 예를 들면 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근로자의 배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휴업제 이제 기본적으로 휴업제는 오픈 휴업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니온 휴업제, 그 다음에 클로즈드 휴업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휴업제가 또 3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휴업제, 그 다음에 조합 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그 다음에 단체 교섭 절차, 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1쪽 151쪽의 그림 7-2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 되겠죠. 칠판에 그렸던 내용.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1쪽 보시면 단체 협약의 기능.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근로조건 개선 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근로조건 개선 기능은 계속 내용 읽어보시면 한 근로자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중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152쪽 보시면 두 번째 단체 협약의 평화적 기능이 나오죠. 세 번째 합리화 기능. 단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되고 사용자는 경영 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조합원인 근로자와의 임금, 그다음에 기타 급여, 그다음에 근로조건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럼 이제 단체 협약의 성립이 나오죠. 단체 협약의 성립은 단체 협약의 당사자이겠죠.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 체결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능력을 가진 당사자들 단체 협약의 당사자라고 한다. 세 줄 아래에 보세요. 세 줄 아래에 보시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만이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률상으로 정한 것이 되겠죠. 153쪽 단체 협약의 작성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은 반드시 서면을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낙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줄 아래에 보세요. 후일에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명으로 작성하고 서명 낙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줄 아래에 가보세요. 6줄 아래 세 번째 문단 나오죠.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 협약 체결로부터 15일 이내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은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그 사정을 명할 수가 있다. 그 시정을 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나오죠.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간, 이것을 유효기간이라고 규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효기간은 단체 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4쪽 단체 협약의 내용과 효력이 나오죠. 이것을 이제 밑에 보시면 표 7-5에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규범적인 부분, 채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조직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155쪽에 보시면 규범적인 효력, 규범적인 효력은 첫 번째 강행적 효력이 있다. 강제적 효력이 되겠죠. 직접적인 효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리한 조건의 우선 원칙. 첫 번째 강행적 효력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이를 무효라고 한다. 이것을 강행적 효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규범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직접적인 효력. 직접적인 효력은 두 번째 줄.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도 단체 협약의 정한 기준에 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약이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해서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직접적인 효력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유리한 조건의 우선 원칙.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끝에 보시면 따라서 나오죠. 따라서 단체 협약과 다른 약정은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한 조건의 우선 원칙 또는 간단히 유리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아까 근로계약과 단체 협약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156쪽 보시면 채무적 효력. 채무적 효력은요 첫 번째 당사자 간 계약으로서의 이행이 된다. 세 번째 보시면 채무적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계약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채무적 효력은 자기 의무 내지는 영양 의무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기 의무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자기 의무는 협약 체결 당사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 의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양 의무. 영양 의무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이 단체 협약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영양 의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세 줄 아래에 보시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단체 협약의 준수사항을 사실상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화 의무가 나오죠. 평화 의무는 맨 마지막 줄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폐지 등을 이유로 쟁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그의 통제하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쟁의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 이것을 평화 의무라고 하는 거죠. 평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분규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의무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 효력이 나오죠. 조직적 효력은요, 제도적 효력을 말해요. 제도적 효력 첫 번째 줄 보시면 제도적 효력을 말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158쪽 보세요. 일반적 구속력, 그다음에 지역적 구속력. 그래서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의 구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법 규정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사업장 내 비조합원에까지 확장 적용시킴으로써 그들의 근로조건을 단체 협약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 이것이 일반적 구속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적 구속력이 나오죠. 지역적 구속력은 첫 번째 문단에는 법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법조항이 있으니까 법조항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시에 나오죠. 동시에 소수 근로자의 보호와 동일 지역에 있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것이 지역적 구속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159쪽 단체 협약의 관리가 나오죠. 단체 협약의 관리 중요성, 첫 번째 중요성 나오는데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에서 경영자가 확보되고 있다고 믿는 권리와 노동조합이 획득했다고 생각한 권리에 대한 해석 내지 집행상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나오는 분쟁, 이것을 권리 분쟁이라고 했었죠. 반면에 이제 이와 구분해서 이제 이익 분쟁이라는 것이 있죠. 이익 분쟁, 이익 분쟁이라는 것은 단체 교섭에서 이익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익 분쟁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세 줄 아래 보시면 권리 분쟁이 나오죠. 권리 분쟁은 협약 체결 이후에 근로계약 이행이나 계약 문구 해석 내지는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것을 권리 분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 협약 관리의 문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노사 분기 중요한 쟁점이 나오죠. 임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및 물질적 문제 내지는 단체 협약 체결을 비롯한 권력적 쟁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권리의 문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매년 발생하게 되겠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160조 고충 처리 제도가 있죠. 고충 처리 제도 위에 보시면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노사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제도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충 처리 제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충 처리 제도에서
고충의 개념이 나오죠.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줄 종업원이 근로 조건이나 직장 환경,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그리고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적용에 관해 갖고 있는 불평 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에 아까 정리하지 않았지만 밀자는 학자가 고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밀즈 교수는 고충 근로자의 직무상의 권리에 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5가지 위반이 있죠. 161쪽 보시면 단체 협약의 위반이라든지, 두 번째 법규의 위반, 세 번째 간행 위반, 네 번째 사규의 위반, 다섯 번째 경영대 책임 회피,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고충의 원인과 영향이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을 보시면 임금 부족이라든지 승진기회 지연, 두 번째 노력 공헌의 대가 부족, 그다음에 세 번째 능률 상승과 이윤 분배 불균형, 그다음에 상사의 인사고과 편애와 자질 미비, 다섯 번째 근로 조건의 불량과 과도한 작업,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장래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의 결여,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고충의 영향은 첫 번째 근로자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겠죠. 두 번째 타인의 불만 불평이 증가한다. 세 번째 노사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품질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의 방법이 나오죠. 고충 처리의 방법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직장에서 근로자의 작업 조건이나 노동 협약, 기타 취업 규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근로자 개인의 불평, 불만, 즉 고충을 사용자에게 전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 조치를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강구하는 인간관계적 관리 기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죠. 고충 처리 기구의 절차 위에 세 줄을 보세요. 그래서 직접 해결 기관 내지 제도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직장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죠. 직장위원회 제도. 두 번째 직장 내지 공장위원회. 그 다음에 경영협의회.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등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충 처리해야 되겠죠. 이것을 정리해 두세요.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 기구와 절차가 나오죠. 그럼 이제 상호 공통적인 목적이 나오죠. 상호 공통적인 목적은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협약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분쟁은 해결한다. 두 번째 개별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규정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질서적 방법은 확립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노사 당사자 하여금 고충 협의 결과를 최종적이며 또한 구속력 있는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3쪽 보시면 표 7-6 고충 처리 기구 5단계, 아까 프린터에 책을 보고 정리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것이 표 7-6이 되겠죠. 5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는 이제 작업자와 조합위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조합 내지는 공장위원이 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고충처리위원회 대표가 있다. 그러면 4단계는 고충처리위원회 대표 내지는 전국노조 대표가 있다. 그다음에 5번째 5단계에서는 중립자에 위한 중재가 있다. 반면에 이제 회사 대표도 있겠죠. 회사 대표 보시면 1단계는 감독자가 있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부장 또는 공장장이 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인사 담당 이사.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최고 책임자 CEO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63쪽에 보시면 고충 처리 절차가 나오죠. 고충 처리 제1단계에서는 단체 협약의 위반에 대해 불만이 있는 종업원이 그것을 고충으로 정식 제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세 번째 쪽을 보시면 조합위원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충 처리 2단계 이상 2단계 이상에서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시 조합 측은 제2단계 절차를 밟아 공장위원 또는 기업위원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160쪽 그림 밑에 보시면 고충처리위원회 등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고충처리 기부에 대한 것이 그림 7-3에 나와 있죠. 그림 7-3 보시면 이제 고충처리 기부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일선 감독자가 있죠. 일선 감독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숍 스튜어드 그러니까 노조위원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1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선 감독자 옆에 1단계라고 적어두세요. 그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일선 감독자 위에는 이제 공장장 내지 인사부장이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 관리자가 돼요. 중간 관리자는 이제 2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2단계.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노조 중견 간부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이제 사장 전무가 있겠죠.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 측이 되겠죠. 사용자 측.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노동자 측이 되겠죠. 노동조합 측. 그럼 이제 노동조합 쪽 보시면 전국노조 대표가 되겠죠. 전국노조 대표는 노조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고충 종업원이겠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 있는 종업원이 구도도 이제 제기하게 되겠죠. 구도 제기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1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서면을 작성해서 이제 고충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2단계에 가서는 이제 이러한 고충, 불평, 불만을 검토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 중립적인 제3자가 이제 중재인이 돼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64쪽에 3번 고충의 노사 고위 계층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해결되지 않으면 첫째 노조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충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충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단체 협약이나 법규상의 한도 내에서 파업과 같은 실력 행사를 발동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3자인 중재자에게 조정을 위례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165쪽 첫 번째 줄, 중재에 의한 경우는 1인의 중재자 또는 노사 대표 각 1인과 제3의 중재자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165쪽 마지막 문단 따라서 나오죠. 밑에 세 줄 따라서 우리나라 신고된 고충을 처리 심의하는 유형으로서 네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 협의 결정형이 있죠. 협의 결정형.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결정형.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자 중재형.
그다음 네 번째 혼합형. 그래서 혼합형 가운데서 혼합형을 취하고 있음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특징.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노사협의제라고 있거든요. 노사협의제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어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